뭐 1992년 4월 29일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캘폴리 포모나에 있는 대학에서 그 인종학 교수로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이제 7월부터 UC 리버사이드로 옮기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캘폴리 포모나 신임 총장 취임식이 열렸어요. 근데 신임 총장이 누구냐면 밥 스즈키라고 일본계 2세가 이제 총장 취임식을 가졌는데, 그 밥 스즈키하고 이제 시카고에서 신학대학을 같이 다녔던 그 당시 최고의 넘버원 쇼, TV 넘버원 쇼가 빌 코스비 쇼였었는데, 다름 아닌 빌 코스비가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 직접 왔어요. 그래서 그 오디토리움은 그날 뭐 완전히 꽉 찼고, 뭐 밥 스즈키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빌 코스비 보러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식이 다 끝나고 정식으로 다 저희들은 다 롭 있잖아요. 롭 다 입고 그랬었는데, 이제 끝나고 제 연구실로 돌아가면서 문을 탁 열는데 그 순간 전화벨이 팍 울렸어요. 뭐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혔는데, 그래서 전화를 딱 받자마자 거기서 What do you think?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루 종일 총장 취임식에 있었으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거기서 기자가 Not guilty 그러면서 그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한인 언론기관에 이제 연락을 취하고 이게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으니까 한인들에게 그 미연에 방지를 할 것을 좀 알려주라, 그런 보도를 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저녁 6시부터 그날 우레옥에서 앤젤라 오 변호사하고 그 영 주이시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흑 갈등에 대해서 특강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을까 그 우려하는 속에서 이제 LA 한인타운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그때 이제 아내분한테도 전화가 오셨다고 그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한 8시쯤 돼서 제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101 프리웨이도 막혔고 10번도 일부 기관이 지금 폐쇄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하니까 빨리 이 특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영주시 리더들한테 프리웨이를 타지 말고 그 도로로, 일반 도로로, 대부분 다 서쪽에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것을 공고를 했고, 저도 이제 일반 도로를 타고 제 집이 있었던 샌게브리얼 밸리로 가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밤새 그 TV를 시청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광고 없이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밤샘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장 교수님 저랑 이제 인터뷰하실 때 그 4.29가 이제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골마왔던 것들이 터진 거고, 그 1980년대에 있었던 한 신문 기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당시 때 어떤 조짐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쌓여왔었던 건지 좀 그 부분을 배경을. 그러니까 한인 이민이 이제 1970년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한인 이민자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1970년쯤에는 특히 LA 지역에서는 1965년 와스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흑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그들은 보험금을 타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다 받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실은 별로 없었지만 이제 공백이 생긴 거죠. 흑인 지역의 상권을 누가 메꿀 것이냐. 그때 이제 한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 우리는 단일 민족의 우수성을 배우고 이민 왔거든요. 그리고 소양 교육이라는 것을 막 배우고 반공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흑인 지역에 사업체들이 싸게 나와 있고 또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에 한인들이 대거 흑인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1980년대에 흑인 상권을 한인들이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1980년 7월 4일자 뉴욕의 흑인 지역에 앰스터담 뉴스라는 흑인 유력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면 톱으로 Korean Invasio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인들이 흑인 상권을 장악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배척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1980년대에는 뉴욕, 특히 뉴욕 지역이 굉장히 심했는데 한일 갈등이 뭐 곳곳에서 보이콧, 불매운동, 마찰 이런 것들이 계속 80년대 뉴욕 전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그것이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볼티모,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애틀란타 뭐 대도시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이런 한인 상인과 흑인 고객 간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표출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 1월 18일 그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레드 애플이라는 한인 그 청과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인 상인 장봉재 씨하고 흑인인데 이제 저마이카에서 온 분이에요. 여자분하고 그 훔쳤다는 걸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시비가 이제 시비를 빌미로 흑인 민권운동 단체들이 그 레드 애플 보이콧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알 샤프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매운동이 무려 16개월 지속됐어요. 그래서 1991년 5월쯤에 레드 애플 상점은 다 폐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그 레드 애플 보이콧이 미 전역에 그 방송을 탔어요. 전파를. 그 메이저 뉴스 그 보도 탐사 보도 뉴스들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뤘어요. 그 사건을. 그래서 이제 한일 갈등이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인종 갈등의 대명사가 됐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1991년 3월 3일 라드니 킹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고, 13일 뒤에 1991년 3월 16일 두순자의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흑인 사회에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백 간의 어떤 경제적인 불균형, 그다음에 실업률 뭐 이런 그 자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노도 흑인들이 갖고 있었다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그게 불똥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인종 폭동이 20세기에 거의 10년, 15년 주기로 일어났어요. 우리 한인들이 잘 모르는데 1917년 이스트 세인트루이스 폭동이 있었고, 1919년 시카고 폭동이 있었고, 1943년 하얼렘 폭동이 있었고, 1960년도에는 미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2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흑인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즉 흑백 간의 불균형, 흑백 간의 빈부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높은 실업률, 흑인 지역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교육 제도, 그러니까 흑인 지역의 학교들이 백인 지역 학교보다 교육의 질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흑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 경찰 과잉 진압 이슈는 뭐 20세기 초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1991년 3월 3일 라드니 킹 폭행 사건은 이게 영상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확증이 생긴 거지. 그래서 흑인 지역에서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이거 봐라.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사회는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흑인 지역에 살고 있는 빈민층들은 그냥 영원한 빈민층으로 남는 거죠. 계속 대물림하는 거죠. 빈민층이 대물림이 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높은 실업률, 또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가난, 빈곤,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 그러니까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없는 곳이죠. 거기는 아메리칸 드림이 없는데요. 거기는 항상 빈곤이 대물림되는 곳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상 인종 폭동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불만을 그렇게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빵 터지면 한 10년, 15년은 가다가 또 이게 되게 잠재적으로 이게 불만이 폭증하면 이게 가스가 참 폭발하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에 흑인 지역에서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인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 조금 뭐 요 어떻게 보면 로드니 킹까지는 모르겠는데 두순자 사건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조금 이제 한인들이 긴장을 더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한인들이. 이게 문제는 1990년, 91년 그 사이에 한인 사업주들이 강도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강도 사건으로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 보도 하나도 안 돼요. 한인 언론에만 보도가 돼요. 근데 이제 두순자 여인 사건으로 한인 상인이 흑인 소녀인데 경치도 굉장히 커요. 15살 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제 한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LA 타임즈에서 굉장히 흑인 사회의 우호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한인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나갔고, 근데 문제는 이제 로드니 킹 사건하고 두순자인 사건이 두 개 다 이게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1991년 3월부터 1992년 4월 말까지 이 두 개의 동영상이 거의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적으로 방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LA에서는. 그러니까 LA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입장에서 그 두 개의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그것도 1년 동안 하루에 수십 번씩. 그러면 채널이 2, 4, 5, 7, 9, 뭐 11, 13, 뭐 4시 뉴스, 5시 뉴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흑인 사회에서. 그래서 누구나 다 not guilty, 무죄 판결이 나오면 폭동이 벌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딱 한 사람만 몰랐어요. 누구요? 데럴 게이츠, LAPD chief. 전혀 무방비.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 데럴 게이츠하고 그 LA 시장 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빌 브래들리, 톰 브래들리 시장이 흑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니들 폭동이라 봐야 흑인 지역에서 일어나서 흑인 타니까 니네 커뮤니티에 다 불태워도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그리고 LA 폭동이 not guilty verdict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서쪽에 브랜트우드 있잖아요. 거기에 펀드레이징 하러 갔었어요. 그때 그 막상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방어선도 한인타운은 나중에 버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버린 게 아니고, 그 시위대들이 파커 센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LAPD 본부가 있는. 그러니까 위급하니까 전부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LA시 전체가 공백이었어요. 치안 공백.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그래서 자기들 본부 지키는데 총력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큰 미스테이크였던 거죠. 거기서 초기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 본부 지킨다고 경찰력을 전부
본부로 다 오게 했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치안을 한쪽으로 다 몰려서 치안 공백을 일으키냐. 근데 한인타운은 완전히 치안 공백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때 두순자 사건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한인 사회는 어떤 대응을 안 했었나요? 폭동 전에? 그러니까 한인연맹 같은 거를 만들어서 1986년에 한인사회하고 흑인사회가 서로 이해 증진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좀 이해하면 좀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하고 식품상협회, 그리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뭐 교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고, 흑인 지역에서 흑인 사회에서도 주로 이제 그 교계와 non-profit 비영리 단체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이해 증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워낙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가 깊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 효과가 없었고, 한인연맹은 LA 폭동이 발생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산된 거죠. 그 폭동 직후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이제 그 당시 LA 그 분위기 상당히 살벌했다고, 흑인과 또 라티노 간의 어떤 대립도 있었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LA 폭동이 이제 5일, 6일 만에 진압이 됐지만 LA는 이제 초토화된 거죠. 그래서 다 각자 도생하는 거죠. 각자 자기들 살 길을 찾는 거죠.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라티노는 라티노대로, 백인은 무장하고 있고, 아시안들은 우리 한인 사회도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각자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뭐 LA시에서는 Rebuild LA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로만 했지, 그 제대로 된 효과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그 어떤 건설 현장에 라틴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흑인들이 그걸 막아버려요. 못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라틴계들이 들고 일어나서 흑인들을 못하게 하고, 서로 막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한인사회하고 흑인사회는 완전히 그냥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고, 백인들은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부보호를 위해서 총을 갖고, 그 당시에 서쪽 지역은 다 총을 무장하고 다 바리케이트 다 쳤었어요. 백인 부유층들은. 그래서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발칸 전쟁이 있었는데, 벌카니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LA 사회는 인종간으로 굉장히 분열이 심했었죠. 이제 그때 이제 4.29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어떤 전환점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민거서에서 제가 이제 뭐 LA 폭동에 대한 특강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4.29 폭동은 우리 이민 100년사에 있어서 가장 큰 힘들고 큰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악몽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큰 교훈을 얻었다. 많은 걸 배웠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LA 폭동은 한마디로 저는 영어로 turning point, wake up call, 뭐 watershed event, 전환점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LA 폭동 전후가 완전히 다르거든. 전에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대부분 스스로를 한국인, 그리고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LA 폭동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정치인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인 사회에 대해서. 누구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김창준 의원이 아마 그 봄에 당선이 됐었을 거예요. 다이먼바가 새로 시로 승격되면서. 근데 뭐 김창준 의원은 그때는 뭐 힘쓸 위치도 아니고 또 다이먼바니까 LA에서는 뭐 누구도 하나도 관심도 없고 완전히 배척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깨달은 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동시에 의무와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차세대들,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또 깨닫는 거죠. 우리가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정치력 신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인사회가 정치적 신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이제 4명이 배출이 됐고 LA 시의원 2명이 배출이 되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시에 뭐 교육위원, 시의원 뭐 많이 배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계나 일본계에 비해서 아직도 열세고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민교회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있었어요. 이민교회가 자기 교인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서 흑인교회처럼 권익신장이나 인권신장에 좀 앞장서야 되는데 이민교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단일 민족의 우수성은 더 이상 미국에서는 필요 없는 거다.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고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한인 사회에서 특히 이제 1.5세, 2세들은 적극적으로 타 인종과 타 민족들과의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30년이 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떤 좀 우리 한인 사회가 개선해야 될 부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 좀 아니면 좀 더 어떤 인식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들의 경우는 아직도 우리 그 4.29 폭동이 남겨준 교훈을 아직도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죠. 한인교회가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굉장히 닫혀있고 우리 한이 1세 중심이고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어떠한 그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1.5세, 2세들의 경우는 4.29 폭동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거든요. 4.29 폭동은 주이시들은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육의 장으로 엄청나게 크게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도 4.29 폭동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인 사회에 4.29 폭동을 알릴 만한 그런 전시관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종들에게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타인종과의 의대 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그런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궁금한 거는 좀 추가적인 질문이지만 아까 이제 1.5세나 2세들이 좀 4.29 이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른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무관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세들이 열심히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1세들이 무관심한 거고 그거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직도 1세들이 2세들에게 변호사, 의사, 뭐 무슨 사만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을 못 갖는 거죠 2세들이. 그때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다문화라는 표현을 조금 잘못 이게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4.29 이번에 요 4.29가 갖는 의미와 좀 그런 다문화라는 의미가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좀 다시 이렇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미주 한인들은 이제 4.29 폭동을 통해서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배웠어요. 그거를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김영옥 중학교가 생겼고 저희 대학교에 김영옥 연구소가 생겼고 그만큼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어떠한 공헌을 했고 어떻게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소위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주로 그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을 칭하는 용어가 돼버렸고 다문화 가정은 하나의 차별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문화라는 제도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신부들을 한국인화,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한국인 동화 정책이에요. 다문화 정책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한 5%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인구의 3, 4년 안에 한국 인구의 5%가 이제 다문화 출신이 되면 상당히 무시 못할 거잖아요. 5%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이중 언어, 이중 문화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자녀들이 나오면 그 자녀들이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바로 휴먼 캐피털이에요. 휴먼 캐피털. 미국은 세계 언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다 왔기 때문에. 또 그거를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걸 수출 전략과 맞불리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왜 한국어만 강요를 합니까? 베트남어하고 한국어를 동시에 유지를 시켜서 한국과 베트남과의 이해 증진에 유익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고 타이, 미얀마 등등 한국 사회가 그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한 그 이중 언어, 이중 문화권 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셋은 없어요. 전혀. 한국 정책 이반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또 단기적으로 일단 필요하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야죠.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영어를 무조건 배워야 되잖아요. 네. 살아가려면 자의반 타의반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려면 한국어 물론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모국어를 잊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또 한국과 모국과의 관계에도 기여를 하고 또 그래서 하나의 모범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서 한국 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일본이 지난 4, 50년 동안 세계 넘버 2 경제 대국이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고 소득에 대한 차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일종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하는 그런 국가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걸 할 수 있는 생각도 못하고 왜냐하면 소수인종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고 첫째 그런 데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도 좀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민 사회로 돌아가서 우리 이민 사회는 그런 싱크탱크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 교육을 하거나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스 컨퍼런스가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레슨 플랜 7개를 교육국에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그런 그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단시간에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인 사회의 힘이 역량이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